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자 이혼녀예요. 얼마 전 이 채널을 알게 되어 사연들을 쭉 들어봤는데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이혼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경우에도 배신과 능욕을 경험하며 전 남편과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인간과 이혼하길 참 잘했다고 제 자신을 칭찬하고 있네요. 지금은 마음의 상처가 거의 다 치유가 되어서 허심탄회하게 제 사연을 알리고 싶어 사연을 신청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제가 3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유일한 저의 가족은 아빠뿐이었어요. 그런 아빠는 저를 먹여 살리려고 많은 고생을 하시다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여러 고충이 따라서 힘이 드셨는데 몇 년 뒤 크게 성공하셨고 저는 자수성가한 아빠 덕분에 부유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바 보였던 아빠는 일에만 매진하지 않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많은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5살 이후로 가지고 싶은 건 거의 다 가질 수 있었고, 먹고 싶은 음식도 배불리 먹으며 남부럽지 않게 성장했어요. 세월이 흘러도 아빠의 사업은 탄탄하게 잘 운영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번창했고, 그런 회사를 저에게 물려주시겠다며 경영학을 배우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고 사업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복잡하게 머리 쓰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가신 아빠의 모습을 봐왔으니 저까지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꿈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워낙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예뻐해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공부하며 사는 게 유일한 목표였죠. 다행히 아빠는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셔서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졸업했답니다. 저는 졸업과 동시에 집에서 가까운 유치원에 취직하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들긴 했지만, 아이들이 주는 행복과 보람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정말이지 하늘이 저에게 내린 천직이라는 생각을 수천 번 했을 만큼 인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게 유치원과 집을 오가며 즐거운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0을 넘어버리더라고요. 아빠는 안정적인 직장도 다니겠다, 나이도 찾겠다 하시며 결혼을 빨리 하라고 보채셨는데요. 제가 만나는 남자가 없다고 했더니 아빠가 나서시더라고요. 내가 일하면서 알게 된 젊은 사업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아주 야무진 사람이야. 그 나이도 세경이 너보다 2살 많고. 어때? 한번 만나볼래? 아빠, 그렇게 딸내미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나 시집 가면 아빠 외로워서 어쩌려고 그래. 외롭긴. 새장가 가면 되지. 아빠 좋다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으이그, 내가 그렇게 재혼하라고 밀어붙여도 싫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새장가를 간다고? 농담이다. 아빠는 사업하고 세경이 너한테만 관심이 있지. 다른 여자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 여하튼 세경아, 그 아빠가 소개해주는 남자 한번 만나봐. 그 괜찮은 친구니까 말이야. 남자는 남자가 봐야 잘 안다는 말 알지? 아빠가 그 친구를 오래 봐왔는데 정말 괜찮은 녀석이라고. 아빠는 몇 날 며칠 동안 자신이 소개해주려는 남자를 만나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싫다고 계속 거절했는데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아빠의 고집에 마음이 꺾여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그 남자를 집 앞 카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아빠 말대로 훤칠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었으니 제 마음이 쉽게 움직이더라고요. 결국 처음 만난 날부터 사귀기로 하고 매일 저녁 데이트를 하며 연인 사이로 지냈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만났죠. 그리고 얼마 뒤 청혼을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 남자가 저에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모습을 생각하며 이 남자면 평생 행복할 수 있겠구나 싶어 청혼을 받아들였답니다. 이에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고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라고 밀어붙이셨어요. 남편이 될 그이 역시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며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결혼 준비를 서둘렀답니다. 결국 결혼 약속을 한 지 한 달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의 배려로 아빠의 집과 가까운 아파트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퇴근하면 저희 집으로 자주 오셔서 식사를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여보, 아빠가 자주 오시는 거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은 나에게 멘토이자 영원한 친구라고. 당신 만나기 전부터 쌓아왔던 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을 해. 마음 같아선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그 정도로 아빠가 좋아? 고맙긴 한데, 당신이 요즘 나보다 아빠랑 더 많이 어울리고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신혼부부인 거 잊은 거 아니지? 당신 샘내는 거야? 귀엽다, 귀여워. 장인어른이랑은 사업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그 배울 것도 너무 많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줄 서 있다니까. 당신이 사업에 관심이 있었더라면 같이 재밌을 텐데 안타깝다. 어쨌든 앞으론 장인어른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줄이고 당신이랑 더 많이 보내도록 할게. 우리 신혼이니까 빨리 이세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 이세? 우리 결혼한 지 2달 됐어. 그런데 벌써 애를 낳으라고? 제발 신혼 좀 즐기자. 내 생각 좀 해달라고. 그런 식의 대화는 꽤 자주 오갔어요. 아빠가 저희 신혼집에 매일같이 오셔서 수다를 떨고 가셨으니 남편은 저보다 아빠와 더 가까워졌답니다. 김서방, 그 사업 확장은 어떻게 돼가나? 그냥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인맥이 얄팍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있네요. 아이, 그럼 이 장인한테 진작에 말했어야지. 내가 사람들 좀 소개해 줄 테니까 그 투자도 받고 거래처 대폭 늘려보도록 하게. 정말이요? 저야 영광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장인어른은 저의 수호 천사가 분명해요. 장인어른 안 계셨으면 지금처럼 사업이 잘 되지도 않았을 텐데 확장까지 도와주시겠다니 감개무량합니다. 하하하, 우리는 한 식구 아닌가? 서로 승승장구해야지. 그리고 내 딸 굶기지 않으려면 자네가 성공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남편은 아빠의 도움을 전폭 받아가며 사업을 확장하는 데 성공하며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옮겼고 직원들도 몇 명 더 채용했답니다. 남편은 이전보다 바빠졌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어요. 유치원에서 5시면 퇴근하는 저는 그이가 올 때까지 독수 공방을 해야 했죠. 여보, 지금 12시가 넘었어. 무슨 일을 여태까지 해? 미안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말이야.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오도록 노력해 볼게. 당신 연애 때랑은 너무 달라. 이미 잡은 물고기라 이거야? 자꾸 이러면
진짜 삐치는 수가 있어? 아이고, 여보, 난 당신에 대한 감정은 그대로야. 일이 바빠서 그런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라. 다음 달에 직원을 더 뽑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당신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게. 하, 어릴 때 우리 아빠 모습 보는 것 같다. 어쩜 그렇게 우리 아빠랑 판박이냐? 사업하는 사람은 다 그런가? 다 그렇지는 않지. 그리고 장인어른이 내 롤모델이니까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 장인어른의 사업 방식을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그만큼 성공할 미래가 그려져. 그럼 당신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실컷 쓰면서 살 수 있지. 10년 뒤면 아마 당신이 돈으로 코를 풀지도 몰라. 말이라도 못하면? 하여튼 사업가답게 입에 발린 소린 잘한다니까. 그이는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일했어요.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봐도 대단한 사람 같더라니까요. 그런 노력과 아빠의 도움으로 남편의 회사는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이는 그동안 저와 못했던 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을 내더라고요. 신혼부부로 1년쯤 지나서야 진짜 신혼이 된 것 같았죠.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것 같은 날들을 보내며 무탈한 삶을 몇 달 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다더니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건강했던 아빠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찾아갔더니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아야 했답니다. 저와 남편은 두 손을 모으고 수술실 앞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죠.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잘 됐다고 말했지만 경과는 지켜봐야 한다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아빠는 거동이 불편하실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하셨고 말씀도 어눌해져서 의사소통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간병인을 두고 저녁부터는 제가 아빠 곁을 지켜드렸죠. 그런데 그토록 아빠를 존경한다는 남편은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일주일에 한 번도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빠에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건강했을 때는 오장육부를 다 바칠 듯이 대했으면서 아빠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뒷방 노인네 취급하는 거야? 아빠가 당신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병원에 매일 가겠어? 그리고 장인어른도 날 이해하실 거야. 아마 내가 쓰러졌으면 장인어른도 똑같이 하셨을 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빠는 당신처럼 인정머리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 그러니까 멋대로 판단하지 마. 그래, 알았다. 그런데 내가 병원에 찾아온다고 해서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야간에도 간병인을 쓰는 게 어때? 당신 정말 이렇게 정남이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 이 다음에 내가 쓰러지면 당신이 어떤 모습일지 저절로 그려진다고. 저는 화를 내며 호소하듯이 남편에게 말했지만 제 말을 귓등으로 듣고 무시해버렸어요. 그이는 한술 더 떠 아예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몸은 더 나빠졌고 딴 사람으로 보일 만큼 말라가고 있었죠.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답니다. 이성을 잃은 저는 아빠의 장례를 치르며 오열과 통곡을 했고 발이 나는 날은 혼절해버리는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반면 남편은 아주 태연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아빠를 떠나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오랜 시간을 누워서 지냈어요. 아빠가 운영하던 회사는 임원들이 회의에서 비싼 값으로 다른 업체에 팔기로 결정해서 수십 년 공을 쌓아온 아빠의 열정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아빠의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했어요. 아빠의 회사가 사라져 버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답니다. 돌아가신 아빠께 얼마나 죄송하던지 얼마 동안 아빠가 안치된 납골당에 찾아가지 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의 조언대로 사업을 배워둘 걸 그랬나 봐요. 남편과 저와의 사이는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좋지 않았는데 아빠의 회사가 완전히 사라지자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젠 지원받을 게 없으니 끝이라도 난 것처럼 저를 완전히 남처럼 대하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잃었다는 상실감에 말문을 열지 않았으니 저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세워진 느낌이었답니다. 여전히 사업에 바쁜 남편은 매일 자정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말 바빠서 그런 건지 저를 보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죠. 당신 요즘도 많이 바쁘네?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거 안 힘들어? 그냥 그렇지 뭐. 사업이라는 게 원래 가만히 쉬는 게 안 되는 거야. 하, 우리가 부부가 맞기는 해? 당신 집에서 잠만 자고 나가는 거 알아? 내가 당신 아내인지 혼자 사는 과부인지 모르겠어. 내가 바쁜 게 하루 이틀이야? 조용히 잠 좀 자게 내버려둬. 아빠 돌아가시고, 아니, 아빠가 아플 때부터 당신 변한 거 알아? 내가 알고 있던 남자가 아닌 것 같아. 제 말에 그이는 냉랭한 태도로 말하며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또 왜 그러냐? 장인어른 문병 자주 못 간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지난 일 들추면서 사람 짜증나게 하는 이유가 뭔데? 뭐 내가 어떻게 해줄까? 말해봐. 아니야. 내가 괜한 말을 했어. 미안해. 그렇게 남편에게 말을 걸기라도 하면 싸늘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필요한 대화 외에는 말하지 않았죠. 한 달 동안 이게 부부인가 싶을 정도로 냉랭한 동거를 이어가자 남편이 정신이 들었는지 웬일로 외식을 시켜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이가 화해에 손을 내미려는 것 같아 예쁘게 꾸미고 나갔어요. 그동안 아빠 일로 크게 실망했지만 남편을 용서하고 이해하기로 마음먹었죠. 여보, 웬일로 외식을 하자고 했어? 응. 그동안 우리 사이가 좀, 뭐랄까, 냉랭하고 멀어진 것 같지?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리고 사과하고 싶은 게 있어. 장인어른이 아프셨을 때 사위노릇 못했던 거 미안해. 진심이야. 그래, 사과해줘서 고마워. 당신 말대로 우리 부부 사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긴 하지. 그럼 사과 받아준 거야? 응. 어색하지만 사과를 해서 그런지 식사하는 내내 기분이 좋았어요. 모처럼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 기분을 느껴서 좋았죠. 30분 동안 지난날 서로가 잘못했던 일들을 고백하며 화해를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통의 부부처럼 잘 지내기로 새끼손가락을 걸며 노력하기로 했어요. 이윽고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나온 주스를 마시는데 그이가 할 말이 또 있다며 목을 풀더군요. 당신한테 부탁 한 가지만 해도 될까? 부탁? 뭔데? 말해봐. 사업 확장하고 잘 되고 있었는데 투자자 둘이 빠지겠다고 하네.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혹시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얼마나 나왔어? 2억 정도만 빌릴 수 있을까? 뭐? 아빠 보험금을 빌려달라고? 이제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외식하자고 한 거구나. 화해를 한 것도 당신 사업을 위해서였어. 그렇지? 아니야. 사과는 진심이야. 그리고 때마침 돈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그 언짢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 좀 해줘.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되면 나만 좋은 게 아니잖아. 당신도 같이 잘 되는 거라고. 됐어. 이러려고 밖에서 만나자고 한 거구나. 내 대답은 싫어. 아빠 목숨값을 당신한테 갖다 바칠 수는 없어. 아, 진짜 1억이야? 아,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부부잖아. 평생을 위해 작은 투자도 못 해줘? 도움은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 실컷 받았잖아. 아빠 아니었음 당신이 이렇게 크지도 못했을 거야. 저는 칼같이 거절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식당을 빠져나왔답니다. 그이가 쫓아나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아빠 목숨값을 주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으르렁거렸어요. 이에 남편은 단념했는지 다시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라. 더러워서 그 돈 안 받아. 내가 그깟 2억을 다른 데서 못 구할 것 같아? 그럼 알아서 구해.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결국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답니다. 집안에서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아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그이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은 이상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돈을 빌려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빠가 아플 때 모른 채 한 남편에게 앙금과 화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아빠의 마지막 유산인 사망보험금을 그이에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저와 남편은 투명인간을 대하듯 집에서 지냈고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을 겨우 이어갔어요. 그러다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저를 부르더군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지라 긴장하지 않고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나 여자 생겼어. 우리 이혼하자. 뭐?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당당하게 밝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말은 바로 하자. 당신이랑 나랑 지금 정상적인 부부로 지내는 것 같아 보여? 내가 돈 좀 빌려달랬다고 삐쳐가지고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잖아. 그리고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게 내 탓이라도 되는 양 원망하고 있지? 여하튼 우린 비즈니스로 맺어진 사이였잖아. 이젠 더 주고받을 게 없으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자. 왜? 당신 내연녀가 빨리 이혼하고 오래? 그럼 당신한테 사업 투자금이라도 준다고 하디? 그리고 비즈니스 관계? 당신은 우리 아빠 능력하고 재력 보고 나랑 결혼한 거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여자가 왜 이래? 순진한 척 사랑 타령하고 앉아있네. 당신도 내가 대성할 사업가가 아니면 만나지도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날 거들떠 보기라도 했겠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최소한 사랑하는 척 연기하진 않았다고. 아, 진짜 쇼하고 자빠졌네. 너 무슨 드라마 찍냐? 너랑 나랑 애절한 사랑을 한 사이라고 착각한 모양인데 그거 다 착각이야. 우린 철저한 비즈니스로 만난 관계라고. 여하튼 잡소리 집어치우고 이혼해. 그렇겐 못하겠는데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줘. 당신 말대로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라면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얻어간 모든 것들을 돌려받아야겠어. 그리고 이혼할 거면 소송으로 할 거야. 당신 입으로 바람 피우고 있다고 했으니 위자료 제대로 받아낼 거라고.
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그이는 비웃듯이 대답했어요. 소송? 됐어. 필요한 만큼 위자료 줄 테니까 복잡하게 굴지 말자. 회사 돈 제외하고 내가 가진 재산 다 털어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아주 제대로 된 여자를 물었나 보네. 전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는 걸 보니까. 그럼 당연하지. 내가 사업가라는 거 잊었어? 난 이익을 향해 움직일 뿐이라고. 지금 당신은 아무것도 보잘 게 없는 거 알지? 당신 애비가 살아있을 땐 그나마 봐줄만 했는데, 이젠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지.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는 의사에다가 수십억 자산가라고. 지난번에 당신이 빌려주지 않은 돈을 해결해준 장본인이기도 하고 말이야.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간 말종의 쓰레기였어. 사람이 아니라고.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바로 계획을 세웠겠지. 그래, 맞아. 당신이 쓸모없으니까 다른 능력 있는 여자로 갈아탄 거야. 이제 됐냐? 그러니까 이혼해. 그제야 남편이 회사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이는 진작부터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저는 부하가 치밀었지만 남편에게 이미 오만정이 떨어져 하고 싶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으로 받아낼 위자료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하니 그걸로 깨끗하게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죠. 며칠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5억이라는 큰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모든 걸 해결한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선물로 귀싸대기를 선물해줬어요. 당신 같은 기회주의자는 언젠가 망할 거야. 이 치졸한 자식아. 그래, 고맙다. 마지막까지 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주 고마워. 그리고 유치원 선생 하면서 애들 코 묻은 돈 많이 벌어. 그게 딱 네 주제에 알맞으니까. 나쁜 자식, 곧 천벌을 받을 거야. 하늘에 계신 아빠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게다가 내가 증오하고 저주할 테니까 곧 끝장을 보게 될 거야. 아유, 끝까지 드라마 찍고 자빠졌네. 그래, 실컷 증오하고 저주해. 하지만 돈은 저주한다고 사라지지 않아. 내 애인이 앞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거니까 난 더 승승장구할 거라고. 그이가 등을 보이며 떠나갔고 저는 분노의 주먹을 쥐며 훗날 처절한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이혼 후 전 남편과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의 유치원에 일자리를 얻었고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아빠의 유산과 전 남편의 위자료는 건들지 않았죠. 멀지 않은 미래에 유치원을 개원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많은 시련을 저를 보고 밝게 웃어주는 아이들을 보며 하나씩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많은 아픔이 사라졌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웃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유치원 수업이 마치면 보호자들이 데리러 오는데 지민이라는 아이의 삼촌이 여러 번 유치원에 찾아오면서 얼굴을 자주 보게 되었죠. 선생님, 실례지만 혹시 싱글이신가요? 네? 그건 왜요? 선생님이 너무 예쁘셔서 궁금했어요. 사실 선생님 처음 뵀을 때부터 마음에 뒀습니다. 싱글이시라면 저한테 데이트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 진심입니다, 선생님. 어떡하죠? 저는 돌싱이에요. 아직 총각이시면 저 같은 이혼녀를 마음에 두시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돌싱이 어때서요? 법적으로 총각을 만나면 안 됩니까?
전 선생님이 돌싱이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좋아하고 싶다고요. 지민이 삼촌, 조용히 해주세요. 누가 들으면 괜히 소문난다고요. 이혼녀 선생이 원생 삼촌이랑 만난다는 소문이 돌면 저 잘릴지도 모른다고요. 어서 돌아가세요. 그렇게 밀어냈는데도 지민이 삼촌은 매일 유치원에 올 때마다 저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중에는 유치원 전체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제 입장이 난처해지기까지 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원장님과 동료 선생님들은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지민이 삼촌과 제가 잘 어울린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이후 꽃다발과 여러 선물을 건네며 고백을 끊임없이 했고 저도 마음의 문이 열려 지민이 삼촌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말았답니다.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연애를 시작해서 상대 남자에게 너무 미안했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다며 오히려 이혼해줘서 자기를 만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승철 씨, 제 어디가 좋으세요? 저보다 젊고 예쁜 여자들은 널리고 널렸는데 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콕 집어 말해요. 그냥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세경 씨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저로서는 고맙긴 하지만 이혼녀에 나이도 제가 더 많잖아요. 누가 봐도 승철 씨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랑에 손해가 어딨고 이득이 어딨습니까? 사람을 두고 이것저것 재는 건 못 배우고 무식한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승철 씨의 말을 듣자 저를 비즈니스로 생각한 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세상 모든 남자가 전 남편과 같진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승철 씨를 더 좋아하게 되었고 예쁜 사랑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한결같은 승철 씨가 저를 위해주는 덕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답니다. 전 남편과 내연녀였죠. 돈 많은 여자를 물었다더니 아주 좋아 죽을 만큼 깔깔대며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앞에 승철 씨가 있어서 모른 채 식사를 하고 빨리 그곳을 벗어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전 남편과 내연녀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가는데 저를 발견한 전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 여기서 다 만나네? 오, 그새 남자친구가 생겼어? 당신 능력 있다. 딱 봐도 연하 같은데 말이야. 전 한숨을 쉬고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 옆에 있는 내연녀가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누군지 한눈에 알아봤죠. 아, 바람 피우고 있던 여자가 이 여자야? 아니지. 이젠 떳떳한 애인이겠지. 여하튼 당신한테 돈을 쉽게 내준 사람이 이 여자야? 맞아. 얼굴 예쁘지? 게다가 능력까지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니까. 당신이랑은 급이 다르다고. 이제야 나랑 수준이 맞는 여자를 만난 거지. 의사? 이 여자가 의사라고? 이봐요, 나 기억하죠? 우리 집에서 식모로 지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감옥에 갔을 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안 본 사이에 의대를 갔나 봐요. 제 기억으론 중학교 중퇴로 알고 있는데. 제 눈앞에 있는 내연녀는 아빠와 둘이 살 때 저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여자였어요. 아빠가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거기서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쫓겨난 여자였죠. 그래서 아빠는 오갈 데 없는 그 여자를 저희 집에 방을 하나 내주고 집안일을 돌보게 했답니다. 처음에는 마음 잡고 일을 곧 잘한다 싶었는데 얼마 못 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죠.
19이 되던 해에는 폭력으로 재판을 받았고 20살에는 도박과 사기로 기소가 되기도 했어요. 또 얼마 뒤에는 절도를 저질러 감옥까지 가게 되었죠.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남편의 내연녀로 다시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윽고 내연녀가 시치미를 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식모라고요? 살다 살다 식모라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봐요. 이 사람이랑 이혼해서 저를 깎아내리려고 하나 본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자기야,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자. 그러자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당장 사과하라고 일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내연녀의 정체를 밝힐까 하다가 끼리끼리 잘 만난 것 같아 모른 체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난 우리 집 식모랑 똑 닮아서 동일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강남 출신의 의사라고 하시니 제가 착각한 게 분명하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 앉아있던 승철 씨가 말문을 열었답니다. 이만 가주시죠. 저희 데이트 중인데 방해됩니다. 전 남편이든 내연녀든 관심 없으니까 빨리 사라져 주세요. 오, 박력 넘치시네. 뭐 어쨌든 실례했습니다. 제가 괜히 아는 척을 했나 봐요. 그럼 제가 버린 여자랑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그 말에 화가 난 승철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전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흥분하지 말라며 비웃었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웃자고 한 말입니다. 저희가 사라져 줄 테니까 계속 좋은 시간 보내라고요. 당신 내 눈에 또 띄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장 꺼져! 암요. 그러세요. 그렇게 두 년놈은 눈앞에서 사라졌고 저와 승철 씨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승철 씨,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세경 씨.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저 자식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기면 말씀하세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럴 일이 있겠어요? 2번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 저희는 조금 전 상황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고 언제 그랬냐는 듯 즐거운 데이트를 이어갔네요. 제 말대로 전 남편을 다시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름 뒤에 그 인간하고 다시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제 유치원 앞에서 말이죠. 저는 퇴근하고 승철 씨와 손을 잡고 걸어 나가는데 전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제 앞에 나타났어요. 여보, 잠깐만.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왔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리 가, 이 자식아. 그리고 내 여자한테 여보라고? 이 개자식이 미쳤나? 전 남편은 승철 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내 애인 보고 식모라고 했지. 그것 좀 자세히 말해줘. 당신이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지? 그이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어보니 내연녀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맞아. 우리 집에서 식모하던 애야. 보육원에서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쫓겨났는데 봉사활동하던 아빠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지.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나쁜 짓거리를 하도 많이 해서 감옥에 갔어. 그 이후로 못 보고 지내다가 당신 내연녀로 다시 만나게 됐지.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때 말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그럴 리가 없다면서 안 믿었고. 그렇지. 화내서 미안해, 여보. 그년이 내 돈 다 가져갔어. 제대로 사기를 치고 튀었다고. 어디 갈 만한 데가 있을까? 내 돈 쓰기 전에 빨리 잡아야 한다고. 들어보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내연녀가 사업 자금으로 2억을 준 건 사기를 치려고 준 밑밥이었나 보더라고요. 의사라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고 전 남편에게 병원을 차려달라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이는 회사 돈 10억을 내연녀에게 줬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 뜨고 살고 있던 오피스텔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며 자기 사기당한 걸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치더군요. 저는 그 꼴이 우스웠고 하늘이 전 남편에게 벌을 내린 거라 확신했습니다. 내가 그년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 꼴 좋다.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나서 10억이나 뜯기냐? 이 머저리야? 사업하는 자식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어? 이 모든 게 인과응보야, 멍청한 놈아. 그러자 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줬던 상처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받았던 위자료랑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빌려주면 안 될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내 회사가 공중분해 되게 생겼다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빌 테니까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이 인간 진짜 어지간히 급한가 보네. 그런데 내가 미쳤냐? 너를 다시 만나게? 그리고 뭐? 위자료랑 아빠 보험금을 빌려달라고? 넌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줄 것 같니? 여보, 제발.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사랑했잖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당신도 알잖아. 나도 다른 여자를 만났지만 당신도 지금 다른 남자 만나고 있으니까 비긴 셈 치고 제자리로 돌아가자. 전 남편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계속 짓거리며 저와의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있던 승철 씨가 분노했는지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윽고 승철 씨의 주먹이 전 남편의 얼굴에 강하게 꽂혔습니다. 야, 이 바퀴벌레 같은 놈아!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 내 눈에 다시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감히 내 여자한테 돈을 달라고 찾아와? 재결합을 하자고? 이런 나쁜 자식! 승철 씨는 전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줬어요. 그리고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코피가 터지고 눈물 범벅이로 거짓골이 된 전 남편은 끝까지 애원하며 저에게 매달렸답니다. 승철 씨, 그만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당신, 내가 천벌 받도록 증오하고 저주한다고 했지? 어때? 내 저주 받아보니까 죽을 맛이지? 넌 이제 끝장이야. 다신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빌게. 돈이라도 좀 빌려줘. 응?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전 남편에게 따귀를 한 대 날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까지 뱉어버렸죠. 그이는 자신의 비굴함보다 사업이 중요했기 때문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끝까지 목 놓아 울음을 쏟아내며 돈을 빌려달라고 소리쳤답니다. 저와 승철 씨는 쯧쯧거리고 자리를 피해버렸고 복수의 달콤함을 느낀 채 데이트를 하러 나갔네요. 얼마 뒤 전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식모였던 내연녀는 그이에게 사기친 10억으로 하우스 도박장에서 모든 돈을 날렸답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더니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다네요. 전 남편은 내연녀를 잡았지만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지 못해 회사를 날린 건 물론이고 돈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어 파산 신청을 했는데도 갚아야 할 돈이 어마어마하다네요.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홀로 지낼 지하 월세방으로 들어간 전 남편은 술에 찌든 삶을 살기 시작했고 빚을 갚아야 하는데 폐인처럼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답니다. 또 잘 나가던 사업가가 남 밑에서 일하거나 허드렛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사업할 기회가 또 오지 않을 겁니다. 어느 바보 천치가 그런 놈에게 투자를 하겠어요? 아마 그 인간은 평생 재기하지 못하고 그 지하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과거에 빠진 채 페인으로 쭉 살 게 안 봐도 뻔하네요. 이로써 저를 비즈니스로 이용해 결혼하고 아빠의 능력을 쏙 빼먹고 토사구팽한 나쁜 놈은 처벌을 받아 지하 시궁창에서 남은 생을 사는 것으로 끝이 났네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 달리 아주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과 전 남편이 준 위자료, 그리고 아빠의 보험금을 더해서 유치원을 개원하게 되었어요. 저의 큰 꿈을 이루게 된 순간이었죠. 게다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자리를 잡아서 원생들도 꽤 많이 등록해서 성공적으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한편 승철 씨와 계속 연애하며 지내고 있는데 결혼은 계속 미루고 있어요. 전 남편도 연애할 때는 모든 걸 줄 것처럼 잘해줬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생각이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 곁을 지켜주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면 그때 가서 결혼할 마음이에요. 물론 승철 씨가 변하지 않고 계속 저를 사랑해 준다면 말이죠. 이렇게 전 남편과의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났네요. 모든 것은 인과응보와 사필귀정, 그리고 세옹지마로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저를 돈으로 보고 사업 가치로만 봤던 그 인간은 평생 지하 시궁창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이제야 하늘에 계신 아빠가 편히 눈 감으시겠죠. 못난 딸내미가 유치원을 차린 걸 보셨으면 크게 기뻐하셨을 텐데 너무 일찍 떠나신 것 같아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삶 속에 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길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